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교는 한동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245쪽이 되어 있습니다. 자, 56번 문제인데, 자, 우리나라의 부동산 금융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묻는 거죠. 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인데, 이 주택연금은 평생 동안 우리가 담보 대상에 되는 주택에 거주하죠. 이 평생 동안 거주를 합니다. 자, 종신이죠. 평생 거주하고 우리 평생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이 연금이 지급이 돼요.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이 되겠죠. 또 우리가 공적으로 보증했기 때문에 주택연금 우리가 중단 위험이 없다라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신탁증서금융보다 이 저당금융이 보편화되어 있죠. 맞는 지문. 자, 대형 개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로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가 있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이용 자격 조건은 근저당권 설정인 기준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된다. 자, 했는데, 자, 여러분이 그 4번 지문은 또 우리가 바뀌었죠. 자, 이 주택 소유자가, 자, 이 주택을 소유한 자가 우리가 60세 이하이더라도, 자, 60세 우리가 이 60세 미만이더라도 그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죠.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자, 여러분이 또 법이 우리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지문은. 자, 그래서 4번 지문 그렇게 적어주시고, 주택의 선분양 제도는 사적 시장의 수요자 금융의 일종이다 하니까 틀렸는데, 5번에 이 비제도권 금융. 자, 이 비제도권 금융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자금을 융통받는 것을 말하죠. 자, 이 비제도권 금융 중에서 이 수요자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자금을 융통받는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우리 전세 제도를 말하죠. 전세 제도를 말하고, 이 공급자가 또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자금을 융통받는 제도를 우리는 주택 선분양 제도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택 선분양 제도는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금융이죠. 5번 정답이 됩니다. 자, 57번 국내 부동산 금융 현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다양한 부동산 관련 자산을 기초로 한 자산 유동화 증권 ABS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가 2001년 도입이 됐죠.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도 대규모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 채권이 증권화되면서 우리는 개발 사업의 자금 조달이 다양해지고 있죠. 그래서 57번에 우리가 3번 하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PF, 우리가 ABS, 우리 자산 유동화 증권도 있죠. 자, 2차 주택 저당시장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자, 2000년에 도입됐죠. 부동산 신탁회사의 신탁 업무 중 토지 개발 신탁 업무는 아직 허용되고 있지 않다. 지금 허용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허용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네요. 5번 정답이 되겠죠. 자, 58번 다음에 자금 조달 방법 중 하나인 우리가 부채 금융과 관련이 없는 것은, 자, 부채 금융인데 이 저당 금융이 있죠. 우리가 저당 금융 관련해서 한번 볼까요? 부채 금융, 우리가 이 지분 금융과 부채 금융인데, 이 부채 금융은 이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이죠. 그래서 이 저당금융 또는 담보금융 대표적인 부채금융이죠. 자, 그리고 신탁금융, 담보신탁에 의한 자금 조달이 되겠죠. 자, 그리고 회사채를 발행을 하는 우리가 이 주택, 상환, 사채라든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해서 회사채를 우리 발행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관련돼 있고 주택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 MBS 또 MBB 또 ABS 등을 들어볼 수 있죠. 그래서 다 관련이 있는데 2번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의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바로 지분금융입니다. 이 지분금융에 있어서의 방식은 우선 리츠는 우리가 주식회사니까 이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죠. 자, 그래서 리츠 2번이 정답이고 59번 부동산 금융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으로 나눠주는데 지분금융 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여기죠. 조인트 벤처라든지 부동산 신디케이트 또는 신디케이션이라든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의한 부동산,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의 펀드,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죠.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일명 부동산 펀드가 여기에 해당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0번 문제는 여러분이 나중에 여기 또 법이 개정됐거든요. 자, 이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이 자, 이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어요. 2016년 우리가 1월 우리가 16일 날 개정이 됐거든요. 개정이 됐는데 문제는 이 시행일이 7월 20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공고일과 비슷한 시기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 시행일이 7월 20일이기 때문에 이 공고일 날짜를 보면서 우리가 나중에 한번 강의를 다시 한번 니츠 부분 부동산 투자 회사법은 다시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번은 지금은 공부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7월 중순에 한번 여러분이 7월 20일 이후에 한번 또 강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츠에 대해서만. 그래서 이것은 60번 문제는 공부하지 마시고 61번 문제로 한번 가봅니다. 자, 61번 보면은 다음은 부동산 투자 신탁 리츠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성 없는 것. 자, 부동산 투자 신탁 일명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하죠. 이 리츠는 우리가 소액 자금을 모아서 대규모 자금을 만들어서 투자했기 때문에 이 증권회사의 뮤추얼 펀드에 빗대서 우리가 부동산의 뮤추얼 펀드라고 하죠. 자, 이 부동산의 뮤추얼 펀드라고 하는 게 바로 리츠입니다. 1번 맞는 질문이고, 자, 2번 유동성이 결여된 부동산을 증권화했다는 점에서 또 부동산의 증권화의 한 형태죠. 자, 부동산 또 증권화의 한 형태가 된다. 자, 부동산 증권화의 한 형태다. 자,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자, 부동산 투자 신탁은 부동산 시장을 발달시키는 제도의 하나이며 감정평가, 중개, 컨설팅 등과도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부동산 투자 신탁은 투자자가 투자 부동산을 직접 구입을 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이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 투자이면서 이 니츠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상품.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2번. 우리나라의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부동산 투자 신탁, 리츠는 부동산을 증권화하는 제도 중 하나죠. 맞는 질문. 이 주택저당증권은 1차 저당시장에서 발행돼서 2차 저당시장에서 유통된다 하니까 틀렸죠. 자, MBS는 2차 저당시장에서 발행돼서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저당시장이 주택저당증권이 우리가 유통되는 시장을 말하죠. 2번 정답이고, 이 MBS 제도는 자본시장의 자금을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 우리가 시키는 역할을 하죠. 맞고요. 최근에 부동산 펀드도 부동산 증권의 일종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해서 매각하기 때문에 부동산 증권화를 위한 역할을 또 담당하는 기관이죠.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63번. 우리나라의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증권한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리츠죠. 그래서 또 이 부동산에 대한 지분, 자, 부동산에 대한 이 지분을 증권화한 대표적인 상품. 자, 증권한 이 상품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또 리츠입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지문이고,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주택저당증권은 대부분 CMO를 말하죠. 2번 정답.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로 주거용 부동산이 아닌 업무용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3번 틀리고, 4번 은행의 부동산 투자 신탁 상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펀드는 주로 완성된 부동산이 아니라 우리가 개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4번 우리가 틀린 지문이고, 주택도시기금이 보유한 주택저당대출 채권을 기초로 증권한 주택저당증권은 발행된 전례가 없다. 2000년 3월 24일 첫 발행해서 매해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또 64번도 또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공부하지 마시고 나중에 한번 다시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65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어떤 내용에 대한 설명인가? 투자 지분을 소액 단위로 표준화, 소액화했다. 한 주당 5,000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업 공개를 통한 부동산 지분의 황금성을 확보하고 있고요. 전문 회사를 통한 자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바로 뭐에 대한 설명? 리츠에 대한 설명입니다. 리츠. 그래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66번 리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면, 리츠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일종의 뮤추얼 펀드로서 간접 투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죠. 1번 맞고, 리츠 회사의 지분은 주식의 형태로 주식시장에서 자유로이 거래될 수 있죠. 맞는 지문이고, 주식시장이 위축되면은 이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츠의 금융비용 부담은 증가합니다.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합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고,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의 형식으로 배분해주는 부동산 투자 신탁 제도 개념이 나와 있죠. 유동성이 결여된 부동산을 증권화했다는 점에서 부동산 증권화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67, 68, 69번도 우리가 또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이거 지금 공부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67번, 68번, 69번 공부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70번 문제로 갑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자본금은 70억 원 이상이 되겠죠.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최저 자본금이 70억 원이 되겠죠. 부동산 투자 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회사 상호에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반드시라는 의미겠죠. 맞는 질문.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각각 50억 원 이상이 된다. 50억 원 맞는 질문입니다.
자,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우리가 수행하는 회사를 우리 뭐라고 하냐? 그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가 아니라 뭐에 대한 설명, 자기관리. 최근에 시험에 정답을 한 3번 정도 물었죠. 자, 자기관리, 기업 구조조정이 아니라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한 설명. 따라서 4번 정답이 되겠죠. 자, 5번 부동산 투자 회사는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상법상 주식 회사니까 또 그렇습니다. 자, 또 71번도 또 나중에 또 풀어볼 문제죠. 이것도 공부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자, 72번 문제로 갑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투자 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을 할 수 있다. 자기 자본의 2배 이내를 원칙으로 하죠. 자기 자본의 2배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1번 맞고요. 자, 2번 부동산 투자 회사는 주로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게 틀렸죠. 주로 업무용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번 정답. 자산관리 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자산운영 전문 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상 상근으로 두어야 합니다. 맞는 질문.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의한 부동산 개발 사업이란 토지를 택지, 공장 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 구조물을 신축하거나 재축하는 사업을 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4번 맞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이 자산의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 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2번 정답이 되겠고요. 73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집합 투자 기구, 일명 부동산 펀드인데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투자 회사나 부동산 펀드는 투자자를 대신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운영 성과를 배당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배당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동산 펀드도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 자, 일명 여러분 부동산 펀드도 무슨 상품? 간접 투자 상품이라는 거. 1번 맞고요. 2번 부동산 투자 회사의 장점은 일반인들이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수익률이 또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자는 배당 이익과 주식 매매에 따르는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부동산 펀드가 집합 투자 재산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의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없는 반면 펀드의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있다. 여러분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우리가 원금 손실 위험이 있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나 부동산 펀드 둘 다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74번.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국토교통부 장관의 영업인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자본금은 7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70억 원 맞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명목상의 회사이며 자산의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합니다. 자, 부동산 투자 회사는 건축물이나 그 밖에 공작물이 없는 토지는 해당 토지에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한 후가 아니면 그 토지를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처분 제한 있죠. 부동산 투자 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고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맨 끝에 없다에 동그라미 주의해 두셔야겠죠. 현물 출자와 관련해 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인 경우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발행 주식 총수의 3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3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조정 어떻게 돼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죠. 그럼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얼마죠?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닉주인 경우에는 우리 발행 주식 총수의 몇 프로? 30%를 초과하여 30% 이내 소유하겠죠.
30% 이내 우리는 초과하여 3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30% 이내 소유해야 되겠고, 자, 위탁관리 리츠인 경우에는 몇 프로? 여기는 40%죠. 여러분 20%로 2년 전에 또 한번 출제했는데 이건 4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40% 이내 우리가 소유를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5번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예산은 제한이 없습니다. 자, 7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75번 문제는 부동산 신디케이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건 부동산 신디케이트란 부동산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 자, 일반 이 투자자들에 있어서의 자금, 자, 이 소액 투자자들의 자금과 이 부동산 이 개발업자에 있어서의 개발 사업에 대한 전문성, 이 전문성을 결합한 투자자 집단을 의미하며 이 결성된 신디케이션의 운영과 관리 책임을 지는 법인이나 자연인을 우리는 신디케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신디케이터, 개발 사업에서는 이 개발업자 자신이 신디케이터가 되기도 하죠. 이 개발 회사 또는 건설 회사, 립주 회사일 수도 있죠. 자, 개발업자들은 개발 사업 시작부터 신디케이트를 결성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자본으로 개발 사업을 완공하고 임대차를 완료한 이후에 신디케이트를 결성하기도 한다. 맞는 질문. 신디케이트 방식은 신규 부동산의 개발뿐만 아니라 기존 부동산을 매수, 운영의 경우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투자 대상이 되는 특정 부동산은 신디케이트 결정 시에 모든 내용이 반드시 알려져 있어야 한다는 거 틀렸죠. 반드시 알려질 필요는 없습니다. 알려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번 정답. 개발업자는 무한 책임 사원이 되어 회사를 조직 운영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능동적 투자자죠. 그래서 개발업자는 우리가 무한 책임 사원이다. 회사를 우리가 조직하고 경영하는 우리가 무한 책임 사원이기 때문에 관리,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적 투자자다. 자, 여기 대해서 투자자들은 투자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우리가 유한 책임 사원으로서 회사를 우리가 조직하고 경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동적 투자자고, 이 미국에 있어서는 이 신디케이션의 일반적 형태가 바로 이 두 가지가 결합된 파트너십, 합자 회사의 형태, 기업의 형태는 합자 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죠. 자, 76번 문제로 갑니다. 일반 기업 대출과 부동산 금융에 관한 일반적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개발 신탁 금융의 자금은 위탁자가, 여러분 신탁 금융의 자금은 토지 소유자 위탁자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회사인 수탁자가 관리합니다. 1번 정답이죠. 자, 일반 기업 대출의 자금은 차입자인 일반 기업이 관리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의 우리가 자금은 위탁 계좌, 에스크로우 계정이죠. 에스크로우 계정. 자, 여러분 에스크로우 계정을 우리 위탁 계좌라고 하죠. 에스크로우 계정, 위탁, 관리 계좌에 의해서 우리는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개발 신탁 금융의 차입자는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죠. 자, 맞고 일반 기업 대출의 차입자는 일반 기업이고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의 차입자는 특수법인, 프로젝트 시행회사인 특수법인이죠.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은 비소급 금융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가 보증을 할 경우에는 제한된 소급 금융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76번 우선 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우리가 파이낸싱에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7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설명이죠.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PF 약어로 하죠. 부동산 담보 대출이 아닙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있어서 프로젝트 시행회사는 스폰서인 사업주로부터 독립된 형태로 우리가 설립이 되죠. 우리가 맞는 우리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주인 스폰서로부터 스폰서가 출자를 해서 프로젝트 시행회사를 만들죠. 이때 프로젝트 시행회사는 사업주와는 회계적 법률적으로 독립적인 회사입니다. 맞는 지문. 2번 프로젝트 파이낸싱 경우 프로젝트 회사가 상환을 못하면은 담보는 프로젝트 회사의 사업주가 충분한 담보 여력이 있으면 사업주 자산이 담보가 된다니까 틀렸죠. 그러면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에 관계없어요. 뭐를 담보로 하죠? 프로젝트 시행회사에 있어서의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 자, 뭐 유전 개발 사업처럼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이 미래의 수익성을 담보로 하죠. 이 장래, 이 미래의 수익성을 담보로 합니다. 이 미래의 수익성을 담보로 프로젝트 시행회사의 대차대조표상 부채로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이 회사채를 우리는 대주단에서 인수하죠. 대주단에서 A라는 은행이 주 간사은행이 되고 나머지 여러 은행과 협의를 통해서 회사채를 공동 인수하는 것을 신디케이션, 우리가 론이라고 하죠. 자, 2번 정답이고요. 3번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근거하여 채권 확보도 원칙적으로 관련 자산에만 의존하게 되겠죠. 자, 이 프로젝트 개발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이 이 회사채에 대한 상환의 재원이 되겠죠. 상환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3번 맞고 4번 프로젝트 사업주는 계획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법률적 회계적으로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을 하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죠.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일반적으로 높은 비율의 부채 금융에 의존하고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자산을 담보로 해서 제공되는 금융이기 때문에 대출자인 위험이 높습니다. 맞는 질문. 자, 78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사회 간접 자본, 도로, 항만, 철도 등 특정 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 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 개념이 나와 있죠.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이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금융거래 방식. 자, 이 미래의 현금 흐름에 의존하죠. 금융기관이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할 현금 흐름과 프로젝트 자체의 자산 가치를 기초로 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제공하고 대출 채권을 상환받기로 우리는 약정하는 거죠. 자금 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보다는 프로젝트를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에 두는 기법. 한 해가 틀렸죠.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에 두는 기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 정답.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의 미래의 수익성을 우리가 담보로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별도의 사업 시행회사가 존재하고 부외 금융. 이제 사업주의가 자신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죠. 부외 금융 효과로서 우리는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다양한 위험을 분산하죠. 원료 공급업자, 구매자, 건설회사, 국책사업인 정부 등 다양한 형태의 보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위험을 분산한 욕구가 있고, 사업주는 또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소구 금융을 원칙으로 하는데 일정 부분 보증한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해서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는 제한 소구 금융의 경우가 일반적이죠. 자,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9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리금 상환은 해당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의존하므로 사업의 사업의 수익성이 장기적, 안정적, 높은 수익성이 있어야 합니다. 맞는 질문.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자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 금융 방식으로서 일종의 소비자가 아니라 공급자 금융입니다. 자, PF는 우리는 부동산을 또 담보로 대출받는 방식이 아니라 공급자가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공급자 금융입니다. 2번 정답. 해당 사업이 도산을 할 경우에는 이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한 대출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개인적인 채무를 지지 않는다. 비소구 금융을 원칙으로 했죠. 맞는 질문. 3번은 비소구 금융이죠. 개인의 신용도가 낮은 사업주라도 사업의 수익성으로 담보대출이 가능하고 다양한 사업 주체들이 참여하므로 이해 당사자 간의 위험 배분이 가능하죠. 이해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에 따라 절차가 복잡하므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5번은 문제점이죠. 자, 80번 PF 방식에 의한 부동산 개발 사업 시 이 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 위탁관리계좌, 자, 에스코로 계정을 해서 에스코로 계정을 두어서 우리는 자금 흐름, 현금 흐름을 개발 사업에 대한 현금 흐름을 통제하죠. 자, 시공사인 건설회사의 책임 준공 의무를 부담하고 대출금 보증에 대한 시공사의 신용 보강 요구, 또 시공사의 추가 출자를 요구하는 것. 시행사 개발 이익의 선지급, 여러분 시행사에 대한 개발 이익보다 공사비가 우선 지급되죠. 개발 이익은 나중에 지급됩니다.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PF는 금리가 어떻게 돼? 일반 기업 대출에 있어서의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높은 금융 비용을 우리가 수반한다는 또 문제점이 있어요. 자, 부동산을 또 담보로 대출받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서 자, PF까지 우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개발 사업용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257쪽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